그럼 지금부터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3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영세 의원실의 김동현 비서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및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부산 사옥을에서 육선 의원이신 조경태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님을 소개 올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권영세 대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열기 그대로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웅 연구책임위원님께서는 오늘 대구 경북 통합 집회로 인해 오후 3시경 오실 예정이라는 것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상임 이사시자 유엔 대사를 역임하신 김숙 이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태영호 전 21대 국회의원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께서도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안정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자 전 SBS 북한전문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북한 그리고 통일포럼의 대표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의 개회사를 먼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요즘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내외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 이 바쁜 시기죠. 이 정월 대보름 근처라서 지역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거의 뭐 이 지역도 못 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좋은 말씀 해 주실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두 분 의원님도 우리 신성범, 최영도 두 분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건 의원님은 오늘 김기웅 의원님, 우리 책임연구위원이신 김기웅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 좌장으로서 이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세션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대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우리 김숙 대사님, 뭐 아까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김숙 대사님이 익숙합니다. 김숙 대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또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싱크탱크가 미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으로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차두현 이 부원장님께서 또 우리 토론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알고 계시는 태영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계에 원래 계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북한을 취재하면서 북한 관련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 교수님으로 계시네요. 우리 안정식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매일 보시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란이 거기에 대응해서 주변국
들에 대해서 마구 뭐 이렇게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고, 또 그 과정 중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이 위원장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알 수 없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뭐 경제 이런 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또 여기 오늘 제목이 미국 다시 만난다면입니다만은 이제 4월쯤에 아마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이 김정은과 깜짝 회동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제목대로 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보다도 이 미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 특히 요즘처럼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이 한국, 미국, 한국, 이 북한, 남과 북, 그다음에 이웃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때 우리 좋은 분들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말씀 미리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회사를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회사 중에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더 증명이 된 게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만에 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과 또 타격을 입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식 통치, 트럼프식 정치가 결국 뉴노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국가의 정치인의 어떤 발언 또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이번에 23일부터 일주일 정도 미국을 방문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에 방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께서, 장관님께서 주신 이 주제에 대해서도 미국 조야의 어떤 전문가들, 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꼭 질문하고 또 그 답이 의미 있는 답이 만약에 제시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바로 인접 국가에 중동 국가죠. 거기에 보복 포격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튼튼한 안보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평화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에 특히 앞장서고 있는 권영세 우리 장관님, 의원님과 함께
이런 뜻깊은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 줌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기쁜 것은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꿈에 그리던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대의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해 주신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성범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안에서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권영세 선배하고는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쭉 파악한 바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 북한은 이른바 그들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화양연화의 시절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피의 값이긴 하지만 돈을 벌어들이고 러시아와 친숙해지고 더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중국은 덩달아서 또 너무 밀착할까 봐서 무역을 다시 재개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게 저희들이 설명들은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4월 달에 저는 왜 4월 달에 미국하고 북한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11월 달에 자기 국내 정치 중간 선거 때문에 뭔가 성취 내지는 자랑할 기회가 필요한 나머지 덥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사실은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이전처럼 뭐 미국과 북한이 친하게 지내는 걸 우리가 샘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이패스하는 걸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뒤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옛날처럼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이 결국은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현존하는 위협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이어질까 봐 하는 생각을 아마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나 또 여러분들까지 갖고 계신 의문에 대해서 우리 김숙 우리 대사님께서 또 누구보다도 북한의 내적 엘리트들의 내적 논리에 통달을 하신 우리 태용호 전 의원님께서 그리고 차도현 박사님이나 안정식 국장께서 설명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모임이 계속 잘 좀 세미나가 이루어져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회를 주신 권영세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해주신 신성범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준비한 거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우리 이분 여기 오신 분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싶었는데 역시 권영세 우리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특히 우리 김숙 대사님은 제가 그 북핵 협상과장 할 때 저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으로 제가 모시고 일을 해서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라 제가 작년에 세미나에 제가 그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셔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주제가 미국이 다시 만난다면 이고 그다음에 아마 두 파트로 나눠서 먼저 미국은 어떤 생각일까를 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숙 대사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고 그다음 차두현 박사님께서 거기에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북한은 그럼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 하는 걸로 우리 태용호 의원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정식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발제와 토론 시간을 각각 10분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숙 대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렇게 미북 관계에 관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요즘 아까 말씀들도 계셨습니다만 이란 때문에 무슨 전부 관심들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란이든 우크라이나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북 회담에 관해서 개요라든지 전망을 보고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거를 앞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북 회담을 개최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작년 8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자 한국에 오기 직전 일본에서 얘기도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2월 중순에 백악관에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도에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한번 쳐다보더니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답변 안 하는 것도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년 10월과 조금 달라진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달에 그 김정은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헌법에 제시된 명기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하면은 안 만날 것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헌법에 명기된 것이 핵국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을 하라. 그리고 이제 적대시 정책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지금 제재를 해제를 하면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1차적인 신호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을 끝내라라고 하는 걸로도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역 분쟁도 있었고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을 해서 미국에 와서 지금 법정에 세운 것도 있고 쿠바 문제, 파나마 문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가자 이러한 아주 세계적으로 핫스팟이라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만남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북한이 워낙에 핵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 2018년 트럼프 일기 때의 하노이에서의 그런 그 경험으로 봐서 그때는 그래도 혹시 비핵화를 교섭을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그마한 그 희망을 가졌다면 지금으로서는 금년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협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북한은 당분간 트럼프의 우선순위 바깥에 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는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한 금년 6월 되면은 1차 대전 기간보다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전쟁들이 수습되어야 북한을 포함한 다른 외교안보 의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도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 그 폭사 후에 미국과의 대화를 지금 차단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상황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 접촉, 미국 회담 전망을 좀 더 쉽게 만드는 상황이 돼 있다. 그러한 미국 회담 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망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아주 독특한 그런 리더십 요인이 아닌가 하는데 그 사람은 예측 불가능성, 그 투명성도 없고 제도에 대한 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 관행, 그 다자주의에 대해서 존중이 없고 정상적인 채널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특유의 리더십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경제, 관세, 뭐 이런 거에서도 보다시피 그리고 또 동맹 무시라든지 그리고 스트롱맨들,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그 독재자들에 대한 친근감 표시,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도 나타나는 이 독특한 지도자의 그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금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라고 아주 멋있는 그 표현을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현 상황을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가치에 근거한 전통적 동맹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개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고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국제법과 같은 기존 규범 논리보다는 힘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는 현실을 설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5년, 10년 전보다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변하게 되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과연 트럼프, 우리 흔히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미친 사람이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미친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독특하고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도덕성이 결여되고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전혀 다른 고유한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 미국 간에 다시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만은 그 미북 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데 북한 비핵화 의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약 한 3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수용하고 회담에 응한다. 이건 현재로서는 아주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 첫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의제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해서 회담에 참석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을 보건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해라 미국이 그러면은 회담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그 북한의 시각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님께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인정을 한다.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좀 파장이 컸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걸 핵무기를 40개가 됐던 60개가 됐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제재를 풀어야 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하고의 같은 국제적인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을 터인데 거기서 몇 가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걸 뽑자면 첫째로 미국이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이란에 대한 핵 불용의 원칙은 180도 북한에 와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지해온 미국의 여태까지의 종래 정책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럴수록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체 논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혹시 미국이 가져다 줄 무력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욱 단단한 태세를 갖추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 미북 관계가 당분간 정체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한국의 정확한 상황 인식, 대북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피스메이커 또는 페이스메이커, 미국이 이제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 회담을 지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에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나라의 그 운명을 우리는 방관자 입장에서 페이스메이커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 규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나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쓸 적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 모토와는 달리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정부는 여태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북한 간의 만남을 환영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북한의 양측 입장을 생각하건대 현 상황 하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를 우회해서 미북 관계를 증진하겠다라는 논리는 오히려 남북 관계 증진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 증진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미북 관계도 더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데 그 요즘 북한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핵 포기가 난망시되는 상황 하에서
그냥 회담만 어떻게 한번 회담을 위한 회담, 성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또는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몰 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부 동결 같은 거 말이죠. 또는 그 중간 단계 합의, 인터림 메저라고 하는 거 하자. 또는 핵 군축을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얘기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영속화하고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우리의 그 핵보 옵션 검토를 불가피하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재앙적인 연쇄 반응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좁은 동북아 지역의 핵 집중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옵션이 아니다. 그런데 이 동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비핵화 실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동결, 프리즈라고 하는 거 이거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기피하거나 배제할 개념은 아니다. 과거 2003년에서 8년까지 있었던 육자회담에 있어서도 우리 김건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동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중간 목표로 삼지는 말고 항상 동결 얘기를 할 적에는 완전한 비핵화의 일부로서의 동결을 항상 끝없이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그 북한 핵 문제는 미북한 간의 만남, 미북이 다시 만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의 중심적인 의제가 될 텐데 현재로서 솔직히 말해서 미북 회담의 열쇠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의 경제 군사적인 결속이 강화됐죠. 러북한 간에는 또 군사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봐왔듯이 전승절 행사에 푸틴과 김정은이 두 사람이서 양옆에서 시진핑 주석 옆에서 1급 국빈 대우를 받았듯이 외교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상황 하에서 아까 화양연화 말씀이 정보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꽃놀이패라는 생각에 있어서 김정은의 시간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 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굳이 핵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만나야 되겠느냐. 절박한 또는 매력적인 그러한 유인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다. 미국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럴 상황도 아니고 미국으로서도 유인 요건이 없습니다. 혹자는 얘기를 하길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못 탔는데 이거라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 어린애 같은 그런 욕심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그래서 핵 인정을 대가로 해서 회담을 추동해서 노벨 평화상을 탄다.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 이달 말에서 4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이번에 방문을 해서 할 때 그 미북 관계 또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모종의 합의를 이룰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도 기대를 해보는데 요번에 이란 문제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미중 간에는 자기네들만의 양자 의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북한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 또는 미 북한 간의 양국 지도자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요인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금년 내에 좀 지켜봐야 할 거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회담 가능성은 낙관보다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딱 부러져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좀 제 입장이 곤란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흐리멍텅하지 않게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북한 간의 회담 가능성의 전망에만 그치지 말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올 거라고 예상만 하지 말고 비가 온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게 데다가 신경을 쓰라라고 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 북핵 문제와 미북한 관계 증진에 관해서 한미 간에 인식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만나서 뭐 해라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경우는 그래도 의제를 정해놓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와 미북 관계 증진에 관해서 아주 미묘하게 서로 다른 동맹 간의 인식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요거를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간의 전략적인 목표에 있어서 이중적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 한미 방위 동맹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훈련이라든지 주한 미 사령관의 발표문과 우리 국방부 간의 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맹 간에 그러한 국민이 우려스러워할 만한 그런 요인을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로서는 그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것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경제력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교력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방국 나토 EU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주는 네트워크 외교 네트워크가 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북한에 대한 그 유화 정책의 한계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은 뭐 철천지 원수처럼 얘기하고 적대국이고 하다고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이제 남북한 간에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빨리 남북한 간에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다. 통일은 포기하지 않고 아까 통일 의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한을 좀 단호하게 다루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존감, 자신감들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전체 체제로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보자 우리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수 없는데 일단 마지막에 세 가지 우리가 한미 간 인식 격차를 줄여야 되고 우리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북 유화 정책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뭐 저도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10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발표하시는 분은 한 15분은 제가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토론은 원래대로 한 10분 하시는 걸로 해서 차두현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많은 면에서 김숙 대사님이 발제해 주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 토론문은 이미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읽지는 않겠고요. 몇 가지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든가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이 한반도 문제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일시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일거에 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더라도,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확고한 전략과 모두가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백악관의 설명이 좀 다르고 루비오의 설명이 다르고 국방부의 설명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굉장히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 대외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일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이끌어낸 세 가지가 가장 큰 거는 미국 군사력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과거에 딴짓했다는 겁니다. 미국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미국한테 있는 위협만 제거하면 되는 건데 뭐를 민주주의를 접근시키겠다든가 이런 희망만 버리면 미군들 지상군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작전 안 해도 되고 그럼 미군 피해는 최소화되고 저기야 어떻게 되든 미국 위협만 제거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확실하게 미국의 힘의 우위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지역에서 그걸 하려면 너무 피곤하고 미국 국력이 소모되니까 이걸 미국 동맹국들이 나서서 먼저 지금 해달라는 이 세 가지 인식은 적어도 그게 미 국무부든 국방부든 아니면 마가주의자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미국의 미북 간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동시에 제약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4월에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냐 하면 자,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많이 다루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가끔 던지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조건 없는 북한과의 협상이 항상 열려 있다. 근데요, 이거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표명되던 입장하고 거의 억구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입장의 반복이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기존 의제에 대해서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북한하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현재 미북 협상의 키는 미국보다는 북한에 쥐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그러면 북한이 협상에서 더 급할 경우 우위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굳이 그 우선순위를 변동시켜가면서까지 북한하고 지금 대화에 매달릴 동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가령 북한의 이제 위협 문제, 핵 위협 문제를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 본토에도 위협을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핵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경우도 봤지만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 이전 단계에서 랩토프 라운치라고 하는데 이 기법도 전혀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 위협의 인식 자체가
사실은 과거보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 던지는 데서 하나 미국을 잘 모르고 실패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땐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검증되지도 않은 핵 기술을 가지고 언제든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미국 유권자의 뇌리 속에는 자 미국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북한인들 별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미국 사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슬림들이 테러를 하고 그 테러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훨씬 더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중간 선거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인 입지 면에서 굉장히 이란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내에 그다음에 마가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지금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하는 게 60%가 지금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해가지고 북한에 양보하면서도 협상해야 된다? 이건 더 낮게 나올 거예요. 자, 당장은 북한은 미국이 양보해주고 협상을 하기를 바라는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스타일상도 그렇고 실적으로 국내적인 인기 면에서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당장 대외정치협상의 해결 우선순위에서 급하지도 않은 협상을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2019년 기억하시죠? 2019년 2월 당시에 하노이 노딜 그러면서 국내 언론에서 얘기가 됐던 게 뭐 미국 언론에 나왔죠. 당시에 탄핵 위기에도 몰렸고 국내 정책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협상에 있어서 국내 여건은요. 미국 국내 여건은 2019년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양보를 하면서까지 미국 협상을 진행시키는 건 마가주의자들 내에서도 대이란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 4월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면 트럼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볼 때는 김숙 대사님이 얘기하신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지금 중동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처리해야 될 동안 사고 안 치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발언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북중러의 작년에 전승절 열병식 했던 것과는 달리 반미 반서방 연대의 선두에 선 듯한 이번 외무성 대변인 성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고요. 세 번째는 일부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또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나름대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로 북한이 미 본토에서 핵위협을 동결이나 미사일 성능을 제한하는 그 카드 대신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미동맹의 이른바 얘기하는 한미동맹 모더나이제이션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기라든가 이거 자체는 트럼프가 사실은 오히려 한국 정부도 그걸 원한다라는 빌미하에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협상 카드로 우리가 실제로 정부도 그럴 의도는 없겠지만 계속 지금 회담은 좋은 거다, 회담은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는 거꾸로 이걸 지금 한국 정부도 그걸 원한다라는 걸 빌미로 내가 양보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원했다라는 걸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저는 정반대로 열려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세 가지 시나리오 이외에 또 하나의 시나리오면 결국 협상이 계속 얘기만 풀풀 나오고 안 나오다가 북한이 초조하니까
실질적으로 핵능력 보여주겠다고 7차 핵실험하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한번 정말 제대로 시연을 했다. 그럴 경우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2018년 미북 협상 국면 전에 한참 그 파이어 앤 퓨리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와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의 미 본토 괌 타격설이 맞부딪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한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수천 명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저기서 죽는 거지 여기서 안 죽는다. 지금 그거 이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그 카드로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봤겠지만 지금 중동 국가들한테 아마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든 보여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할 겁니다. 역시 핵을 가졌어야 된다. 이게 시리아도 그렇고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결코 트럼프는 비핵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국가들한테 가끔은 이걸 거칠게 다룬다는 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김숙 대사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는요, 한국이 정말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페이스메이커는 앞서 뛰는 주자를, 그 사람을 우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익에 부합해요.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이 주자가 아니라 다른 주자를 가지고 우승시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페이스메이킹도 안 되고 그 게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첫 번째, 그러니까 동맹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런 동맹 자체가 약화되는 오히려 와중에서는 트럼프가 어차피 내가 군사행동을 해도 북한이 DC를 그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란 공격할 때 논리가 그거거든요. 언젠가 할 수 있기 전에 지금 다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동맹 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여기서 죽어나가지는 않는다라는 논리를, 이거 차마 동맹국한테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셈법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친구가 별로 내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다루는데 선두에 서지도 않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 자기 의제만을 실현시키려고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이 들게 되면은요, 제가 얘기한 정말 파국의 시나리오 자체도 트럼프는 결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트럼프한테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당분간 한반도 문제 신경 쓸 필요 없이 대북 억제라든가 북한이 사고 못 치게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근데 단순히 그게 결국 북한을 유화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때론 경고도 하고 한미연합 차원에서 분명한 억제 태세를 보여주고, 이 자세를 보여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쪽의 페이스메이킹이든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대화를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 이제는 정말 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걸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도대체 어느 쪽의 페이스메이커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다 별로 4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하셔서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 15분 발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정책 자료집 배포해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발제문을 낸 거는 한 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이란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또 북한 당 9차 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당대회 보고서에 향후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며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건에 기반해서 이 발제문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제가 최근 이란 상황과 당 9차 대회 이후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 2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내용이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하던 기존의 대외 관계와 관련한 담화 내용과는 완전히 처음 보는 담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란 전쟁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란 전쟁이 어떻게 평가가 다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 두둔 속에 게시된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 행동, 이란 전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란을 때렸다고 보도하는데 북한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과 비호 두둔 속에 공격하고 미국의 지금 군사 행동은 전쟁은 이건 공격이 아니고 군사 행동이라고 배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란 전쟁과 북한이 보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었더니 너 까불면 다친다. 이 말을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인정하고 이번에 그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 그래서 지나치게 지난 시기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면 정말 트럼프가 진짜 까불면 다치다는 농고를 북한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좀 깔려 있는 이거 이렇게 미국의 전쟁을 군사 행동이라고 이거 축소해서 발표한 이걸 보고 제가 놀랐고 다른 하나는 요만한 요 몇 줄짜리 문장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일 구석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어제 일체 북한 모든 언론들이 이란의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 세계가 떠들고 있는데 북한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고 주민들에게도 이란에서 이런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되고 있을까? 북한이라는 나라한테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는 게 대단히 큰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왜 충격적인 뉴스인가 하면 이란이 지금까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거의나 북한 기술자들과 북한의 기술 인력이 현지에 가서 도와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란이란 나라가 항상 북한이 바라본 이란이 어떻게 저렇게 미국하게 뻗치고 대항할 수 있었느냐. 러시아가 제공한 이란의 든든한 방공망 이것 때문에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북한의 단히 뿌리 깊은 인식이었는데 바로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방공망 그 러시아 거 바로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 잡아왔죠. 이란 러시아가 건설해준 방공망 이건 뭐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지금 적이고 있으니까 이 이란을 미국이 이렇게 때려서 완전히 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건 북한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군부에도 그러면 이 북한에 가져다 놓은 북한이 우가하고 있는 러시아 방공망 이것도 결국은 별로 미국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저는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9차 당대회 나오면서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북한이 당대회 보고에서 정리했는데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8차 당대회가 2021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지난주에 9차 당대회 보고서 정리한 거 보면 여기에서 항상 북한이 당회의 때마다 이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북남 혹은 남조선 이게 당대회 보고서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며칠 동안 당대에서 북남 남조선이라는 표현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한국이라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내어던 적대적 두개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을 타 국가 외국처럼 이제는 당대 결정 보고문까지도 다 이젠 박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당대의 이제 마지막 폐막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주적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 때 북한에서 공부할 때는 뭔가 하면 북한의 원수는 누구냐? 미국이라고 돼 있어. 미국은 철천지 원수다. 그리고 남조선은 해방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주적을 누구냐? 주적을 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규정했느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물론 조건부는 달았지만 좋게 지내지 못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 당회의 문건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 주적
미국과 동족 개념을 완전히 이번 당대의 문건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이제 향후 우리 미국 제가 이게 새 식순에 보니까 점회담이라고 표현했던데 그럼 북한이 바라본 향후의 이제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이제 앞서 우리 김숙 대사님하고 우리 차대현 부원장님께서 이제 전망하신 이런 데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전적으로 지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4월에 김정은하고 만난다. 내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걸 부담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란 전쟁의 최종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절대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핵무기를 쥐어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리즘 체인지다. 트럼프도 딱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란에 대해서는 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고 지금 때리는데 김정은하고 만난다라고 하면 필경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에서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은 그래 북한의 핵은 어떻게 된 건데 이란은 때렸는데 이런 답변을 트럼프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본인도 이거 지금 이란 전쟁 언제 끝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전쟁을 이제 지금 두주 내지 속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한 녹주로 보는 사람들 이란 전쟁 끝나고 베이징에 가서 김정은하고 만난다면 전 세계가 핵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겠는데 김정은이 포기 안 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이란 전쟁 직후에 김정은하고 만나는 건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이기 때문에 피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 입장이 지금 완전히 대치됩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당대회 보고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부로 내놨습니다. 이거 없애라.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은 조건부 없이 만나자 이겁니다. 조건부 없이 만나자와 철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쉽게 미북 정상이 마주 앉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싱가포르, 하노이, 그 다음에 판문점 회담까지의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이 톱다운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김정은한테도 가능했고 트럼프한테도 가능했는데 트럼프한테는 이게 왜 가능했는가 하면 그때 미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 말하자면 백악관과 이 일반 미 국무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잘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전문적인 외교관들은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그저 막문회 가라고 막 만나고 이런 걸 반대하고 반대로 지금은 거의나 트럼프와 미국의 모든 행정 관료들 사이 말이 거의 일치합니다. 네, 트럼프가 하는 말도 우리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하는 말, 그 다음에 미 국무장관이 하는 말 이야기 보면 결국은 트럼프 2기 때가 1기 때에 비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행정 권력을 저는 장악하고 정책적으로 자기 수하 이 밑에 행정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움직이면 북한과 대화할 때 트럼프 독단적으로 이렇게 되자 저렇게 돼서 톱다운 방식이 저는 대단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때 하노이 싱가포르 이때도 북한에서 보면 김정은도 딱 같았어요. 트럼프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김정은도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무시하고 내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직접 할게. 이런 김정은의 독단이 대단히 심한 결과가 하노이 회담에서의 굴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북한에서 김혁철이라는 이제 실무 대표단을 하노이에 먼저 보내서 사전 합의를 하라고 보내고 미국에서는 비건이 왔어요. 그래서 비건이 와 앉아서 하노이에서 회담을 해봤는데 김혁철이가 처음에 비건한테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고 온 게 없다. 난 그저 가락에서 왔으니까 당신하고 사전에 합의할 일 아무것도 없다. 이게
김혁철이가 김비건한테 이야기한 첫 마디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상들이 이제 곧 만나겠는데 아무런 사전 합의도 할 거 없이 왔으면 왜 왔느냐? 이 미팅이 필요 없네. 아 글쎄. 난 어쨌든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은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회담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끝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미국 라인에 있던 사람들 몽땅 다 숙청했습니다. 이영호 외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미국 담당 부상, 거기에 나갔던 김혁철 지역 통역까지도 그 라인을 몽땅 다 도려내니까 지금 북한 이 외무성과 외교관들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북한 대사들 쭉 보면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대사조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까딱 말 잘못하면 이건 내 모가지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저 앞장 엎드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통 외교 라인 이 외교 관료들이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 트럼프하고 이제 만났다가 또 조금이라도 삐득 하면 누구 책임이냐. 또 희생양 하나 잡아서 때릴 거니까. 그래서 이 행정 외교 관료 권력이 지금 이렇게 딱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관료들이 움직일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회의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미국 앞으로 정상회담이 만약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이거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한국한테 전이냐 이게 좀 냉철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일단 미국 정상회담을 앞세워서 미국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면 그 흐름을 타고 남북관계도 점차 이제 개선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것 뻔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핵 무기라는 갑옷을 입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물론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보유국주의를 인정했다고는 명시조항으로 성명이나 합의문에 박아놓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이란과 북한을 미국이 완전히 서로 차별화해서 대화한다는 걸 전 세계 앞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만난다는 건 결국은 오히려 김정은의 지위와 이미지 또 북한의 협상 능력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정상회담을 우리가 만나라 이걸 추동하고 그걸 통해서 거기다 우리가 올라타서 남북관계의 평화 상태를 이거 고착시킨다.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도박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성명을 보면 두려움이 보인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 당대 문건을 보면 주적 개념이 바뀌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포인트라서 말씀 잘 들었고 미국 정상회담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상당히 꼭 저희가 새겨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 또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그 다음은 우리 안정식 교수님께서 한번 더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정식입니다. 앞서 세 분이 이 4월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을 좀 비관적으로 대체로 보셔서 좀 이번 세미나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반대쪽 얘기를 좀 해야 좀 세미나가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북미 정상 간 만남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북한 입장에서 본 북미 정상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미 정상 만남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 만남은 이 하노이 노딜이라는 거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이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본 하노이의 노딜은 뭐냐? 무려 66시간, 4,500km를 기차로 타고 우리 위대하신 원수님이 달려갔는데 성과를 못 냈어요. 이건 북한으로서는 거의 굴욕적인 회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노이 노딜 하고 나서 평양까지 기차로
돌아가는 과정에 북한 간부들이 거의 무릎 꿇고 손 들고 가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회담은 절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간부들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 수도 없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가서 합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이제 본인도 결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탑다운 방식에 그게 어려우면 그 반대 방식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정상회담 방식이죠. 실무선의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합의 사항을 일정 정도 얼개를 짜놓고 정상들은 가서 큰 부분에서 주고받기만 하고 도장 찍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북한과 미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핵 문제에 대해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의 협상이 정상 간의 협상으로 발전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가능한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저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성 만남입니다.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미 정상이 만났던 것처럼 사실 판문점 남북미 정상이 만난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앞으로도 그런 장면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진 찍는 모임이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런 만남은 사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걸 가지고 각자의 정상들이 각자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이벤트성 만남인데 이런 이벤트성 만남이 이제 하나 가능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 북미 정상 만남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들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얻는 정치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회담이라면 받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지만 뭐가 합의된다는 합의도 없는데 조장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벤트성 만남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경주 에이펙 계기로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이 한참 제기가 됐죠.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해온 동향이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됐다. 즉 이벤트성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월에 이제 그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도 이런 이벤트성 만남의 범주에 넣는다라면 김정은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즉 미국 대통령과 다시 사진을 찍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이벤트성 만남의 한계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2019년 6월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정말 역사적인 회동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된 건 없었고 결국 합의된 건 북미 실무회담 재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19년 10월에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가 됐지만 결국 결렬됐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크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또 이벤트성 만남을 하고 실무협상을 재개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이 좀 흘러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간만 끄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어떤 또 북한은 고민이 있을 거 있냐면 어쨌든 트럼프라는 아주 미국 역사상 진짜 또 다시 나오기 힘든 정도의 독특한 캐릭터의 그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 건 북한에게는 굉장히 호재인데 이 좋은 시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길 거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특히 이제 4월을 넘기면 이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또 계기를 잡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를 넘겼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트럼프 임기 후반기죠? 그러면 이제 임기 전반기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 4월에도
운을 띄웠는데 북한이 끝까지 거부해서 못 만났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나쁠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한과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트럼프 2기에도 북미 접촉의 계기가 잘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트럼프 2기를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2기를 그냥 넘겨버릴 거냐라는 고민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면 일단 만나서 이제 세칙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비핵화를 요구를 할 텐데 그 중간선에 이른바 스몰 딜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그야말로 영어 자체로는 작은 규모의 딜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죠.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동결 축소 비핵화에서 동결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 추가 발사만 중단하는 걸로 갈 건지 그걸로 해서 2017년에 연이은 채택됐던 유엔의 핵심 대북 제재 중에 몇 가지라도 푼다. 이러면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은 채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로 가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비핵화로 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가서 미국의 2017년에 핵심 대북 제재 몇 개라도 풀었다. 그리고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트럼프 말기다. 물론 이 협상에 가도 2, 3년 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결렬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물론 대북 제재를 풀어줄 때 스냅백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복원시킨다. 이런 조항을 넣기는 할 텐데 제재라는 게 지금도 사실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린 상태에서 일단 2017년 제재에 빗장이 풀려버리면 다시 스냅백을 한다고 해서 제재가 다시 돌아가겠느냐. 국제사회, 국제 정치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발을 담궈서 약간 핵심 제재를 풀고 시간 끌다가 결렬시키고 나면 그러면 제재가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좀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안정적이죠. 근데 뭔가를 시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런 정책 결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양자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거냐는 어찌 보면 어떤 꼭 국제정책적인 이런 걸 떠나서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지도자의 결단의 영역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지 마. 아니면은 야 그래도 한번 해봐.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아까 트럼프 위기를 그냥 넘길 거냐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후자 방안. 그러니까 그래도 크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자. 라는 쪽의 정책을 택한다면 4월에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이벤트성 만남으로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방식도 저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4월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을 낙관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4월에 베이징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을 만난다면 사실은 작년에 경주 에이펙 계기로 만나는 것보다는 절차상으로는 훨씬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그 계기에 만나면 되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에 오거나 해야 되니까 동선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가능성이 높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에
기차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엄청난 노정인데 가서 뭐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부담을 김정은이 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오는 시점 전후로 해서 김정은이 이걸 북한이 만날 희망이 있다라는 걸 아사무사하게 표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잠시 들려서 숙박도 안 하고 잠시 들려서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고 간다거나 이런 동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성 만남이라는 개념을 해서 노력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 토론과 발제가 끝나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질문들 한 3분 정도 먼저 질문을 받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그 정도 하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생각하시는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벼랑 끝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지난번에 이제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또 Fire and Fury 분노의 화염과 분노인가요? 그런 기간도 있었고 항상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아주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간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긴장된 관계가 조성된 후에 그것을 어느 모멘텀으로 해서 대화로 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네 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랬을 때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북 요하적인 정책이 만약 그런 국면이 온다면 유효한 정책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그 사이에 생각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3분 질문 한꺼번에 받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좀 손을 저기 앞에 네 성함하고 소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네. 발제와 토론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보면 친중 성향이었고 중국과의 그동안에 굉장히 물밑에서도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의 물론 불편한 심기가 또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전쟁 중에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4주 정도 약 한 달 정도 끝내겠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4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과연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태영호 우리 발제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손 다시 들어주시면 끝에 네, 국민의힘 통일위원 송창민이라고 합니다. 차두현 원장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북한이 미 본토를 이제 타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북핵 무기를 만들면은 이제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조치를 북한에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좀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뒤에 질문을 이어갈 게 있었어요.
지금 요거는 짧게 답변. 네, 제가 얘기한 건 만약에 계속 미북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그런 형태의 도발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가장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된 게 재진입 능력이라든가 다탄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고각 발사에서는 보여주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각도로 재진입하는 걸 근데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국이 실제로 런치한 걸로 읽는 순간 보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을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화양연화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그 열쇠를 주고 있다는 게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해서라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북한이 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간이 지나면 올말이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북한한테 유리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북한 나름대로 고민이 이번 9차 단계에서는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오는 실물적인 지원도 북한이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숨이 턱에 찼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 옵션도 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아까 얘기된 게 트럼프의 사람이 저기서 죽어나가지 여기서 죽어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물론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두 개 다 반미를 선택해서 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석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경제적인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 무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처리하는 건 맞는데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리 조치한 것은 뭔가 국제 정치학적인 어떤 그런 키드가 작동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그 키드가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더 받고 답변을 그러면 두 분 다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네,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박현우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3대 악의 축 중에서 2개의 국가와 지도자가 이제 축출이 됐고, 그때 이제 한 개의 DPRK와 3대 세습 봉건왕조 파쇼 독재의 김정은 체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4월에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김정은에게는 자기의 지금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을 수도 생존 여부와 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에 더 지금 함몰돼 있고 지상군에 대한 유입을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니즈가 서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3대 악의 축 중에서 2개의 국가가 지금 축출되고 김정은이 지금 남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그런 인식의 격차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김건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런 유화 정책, 대북 유화 정책이 두 사람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하는데 지금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악영향을 미칠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보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왕 하셨으니까. 안정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좀. 예, 저는 용산당문협의회 홍보위원장 박주남입니다. 저도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제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분 다 이번 4월 달에 김정은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요 근래 탈북하신 분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경제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너무나 지금 어렵다고
뭐 죽도 못 먹는 그런 현실이라고까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앞에서는 약간 그 의기양양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뭐 이렇게 아쉬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그 네 분 중에서 우리 안정식 교수님께서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거기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분 질문 받아서 답변은 아까 반대 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식. 예. 지금 그 마지막 질문 주신 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마신다는 거죠. 일단 그 북한 경제 부분은 사실은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제재 이후에 뭐 한국은행이 추산한 경제 성장률로 보더라도 이제 계속 마이너스 가다가 코로나로 이제 국경 공사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최근에는 이제 좀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라든가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먼저 식량 원유 등등 어떤 지원을 받을 테니까 해서 최악 상황에선 조금 나아지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9차 당대를 보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경제나 이런 걸로 쪼들려서 뭔가를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북한 경제가 좋다는 건 아닌데, 김정은이 느낄 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볼 때 뭔가 자기가 쪼들려서 뭔가를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저기 마이크 봤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앞서 세 분도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북미 정상회담의 키는 미국보다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란 공습을 한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이 이란 전쟁이 한 달 이상 끈다. 그래서 4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고 혹시 뭐 지상군이 일부 들어갔는데 미군 사상자가 나고 굉장히 미국의 발목이 조금 잠기는 상황이 되면,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려 있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경주 때처럼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은 북한하고 하기에 너무 버거워해서 베이징 때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뭐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만나자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걸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태영 의원님. 예, 아까 그 질의는 그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지금 트럼프가 바로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국을 들이쳤는데 이건 결국은 중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향후 4월 중국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약간 좀 음모론적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이란을 지금 공격한 것도 결국 목표는 4월 그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다 계산하고 지금 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중국은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 중국을 견제해서 이란처럼 완전히 중국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시진핑을 만나기 직전까지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이 시진핑으로부터 최대 얻을 걸 얻어내서
결국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판을 바꾸겠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과의 큰 걸 따내지 못하면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뭐 시진핑을 만나서 자, 나하고 협력을 안 하면 이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인 것처럼 석유 명맥 다 끊어놓겠다. 그러니까 미국 거 좀 사. 그래가지고 미국 뭐 지금 공화당 텃밭이 다 지금 콩생산하는 대유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 시진핑으로부터 대유를 뭐 확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여러 전략 상품을 결국 시진핑과 회담 뒤에 팔고 온다면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는 관세를 통해서 뭐 지금 트럼프가 20조를 모았다는데 또 시진핑 한번 만나고 와서 또 몇 조에 대한 콩 팔아먹고 온다면 지금 현재 11월 달 중간선거 판은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계산을 하고 이란을 지금 공격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큰 딜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디현. 예, 저도 4월에 국빈 방문은 그 예정대로 갈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게 큰 딜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런 국내 언론들이 주로 입맛대로 많이 드는 게 트럼프가 중국 한태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얌전하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트럼프가 보는 세상은 간단해요. 네, 일단 서반구 안 건드리고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일정 세력권 주는데 너무 많이 팽창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방구나 아예 발도 담궈주면. 러시아는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 쪽에 있던 유라시아 일부 지역으로 영향력 국한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일부는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도련 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힘을 보여줬으니까 협상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무역전쟁 앞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 계속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이 으름장을 주기 위해서도 환영받고 베이징 방문하는 모습이 당연히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그럼 중국이 정말 그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있을 말이야 쫄아서 트럼프한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안겨줄 정도의 여력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빅딜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표정 관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거고요. 아까 이제 브링크맨십 쓴 거는 똑같아요. 북한의 여지가 자, 북한이 그동안 브링크맨십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핵만 믿고요. 이럴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브링크맨십을 벼랑 끝 전술을 써도 결국은 옛날에는 서로 견제했으니까 지금은 관계가 더 좋아졌으니까 더 그렇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를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나오면 베이징하고 모스크바가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중러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김정은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번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베이징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니까요. 브링크맨십은 못 쓸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숨이 턱에 차지 않는 이상은 쉽게 군사 옵션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브링크맨십은 이제는 안 쓸 거라고 봐요. 다만 제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부 항상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문제가 우리가 먼저 급해요. 북한이 갑이 아닙니다. 결국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스스로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1년일 수도 있고 1년 반일 수도 있어요. 우리 먼저 급해가지고 우리 카드 다 보여주는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 간의 인식 격차의 문제들, 그리고 그거는 미북 간에도 인식 격차가 존재할 거고요. 한미 간에도 인식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 인식 격차에서 가장 큰 게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의지를 불태우는 애들이 있나 아니면 동맹 밖으로 아예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나 선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실적으로 다음 행정부에도 남게 될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관리들은 그 인상을 가질 겁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반도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닥치고 그건 모르겠고 남북 교류 협력하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전통적인 의제에만 집착하느냐 이게 한미 동맹 관계에 겉으로는 표정 관리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게 입히게 될 상흔은 한 2, 3년이 아니라 꽤 오래 갈 거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 1, 2년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 5년 후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숙 대표님. 네. 여러분이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느낀 점을 그냥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이란에서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미중 정상 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구멍가게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구멍가게 주인 혼자서 담배 팔면서 라면 못 팔아요. 담배 다 팔고 난 다음에 계산하고 잔돈 거슬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면을 팝니다. 한 번에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는 하여튼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그 주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군사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통상 교섭을 할 수 있고 안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는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양국이 간절하게 바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 의제로부터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서부터 꼭 얘기를 해야 할 상대와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상황에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를 할 거다. 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북한에 관한 얘기 가능성 또는 뭐 그런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아까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포괄하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북한은 가지고 있죠. 뭐 물론 그거에 아까 차 교수 말씀대로 핵 능력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검증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일단 객관적으로는 능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지에 있어서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번 얘기하는 게 아주 극도의 그 적대성을 표시를 하고 그러지만 미국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의 의지나 의도가 있느냐, 그거는 곧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건 북한의 생존을 포기하고 나 죽고 너 죽자. 근데 너를 죽일 수는 없고 상처는 낼 수 있지만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에 쏠 수 있는 가능성은 0.001%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도 뭐 가능성은 가능성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렇게 미국 차원에서 본다면 1%의 가능성을 위해서 100%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가능하지만은 현실적인 거는 뭐 적지 않겠는가 하고, 김정은이 이제 아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부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아쉬워서
미국한테 손을 내밀지 않겠는가 하는데 김정은이 그건 그동안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쪽에서도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한다면은 우리 한국 측에서부터 가는 것이 더 크다는 거를 북한도 알고 있죠.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면은 남쪽을 하게 되지 미국한테 손을 내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귀로 옛날에 우리가 거지냐?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데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얕보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팔을 비틀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로 김정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 또는 경제지원의 그 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토론하는데 미북 회담이 가능성 지금 3대 1입니다. 세 사람은 가능성이 적다 그러고 그 안정식 교수는 뭐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 열어놓겠다 중에서 두 가지 평양 가는 거는 그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으니까 이벤트성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벤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나서 그냥 친목 도모를 한다든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서 요즘 뭐 그 애들 어떻게 대학 가고 잘 지내느냐 술 한잔 하자 뭐 뭘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 친목 도모고 이벤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자들 앞에다 놔 놓고 그저 사진 한번 찍고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방국이건 상호 그 적대성을 가진 국가들 간에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벤트성을 한다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는 상당히 순진하고 때로는 순진이 조금 지나치면은 위험합니다. 양쪽에 나라의 그 정책이 있는 거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쳐다보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벤트성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3대 1이 아니라 지금 안정식 교수의 반을 얘기하면 3.5 대 0.5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옛날에 말이죠. 미국에 UC 버클리라는 데 한국학 하는 아주 대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스칼라 비노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은 매번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뭐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항상 나오는 게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한다. cautiously optimistic이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학계에서 그분 별명이 cautiously optimistic이었어요.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난 상황을 낙관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판단, 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60대 40이든 30대 70이든 판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벤트성을 배제하고 저는 현재로서는 4월 달 또는 금년도 내라도 미북한 간에 만나기는 지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쪽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많이 있지만은 바깥에서 전쟁을 해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3차 대전과 같은 규모의 전쟁 아니면은 꽤 얻기가 힘듭니다. 국민의 표는 첫 번째로 경제에서 나오는 거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이민 문제라든지
IC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미 북한 간의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저는 단기 또는 단중기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권영세 의원님께서 랩법 말씀을 조금만 해주시면. 예? 아니 그래도 마이크를 좀. 예, 오늘 5분 우리 사회를 보신 김건 의원님 견해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이 행사를 준비할 때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있기 전이라서 4월에 정말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4주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주 만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이 미결인 상태에서 이게 다시 또 북한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 김숙 대사님 말씀처럼 쉽지 않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정식 교수님도 굳이 그러나 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란 사태라는 아주 중대한 요소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북한 문제의 진전도 좀 쉽지 않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중한 견해들을 많이 밝혀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표 의원님께서 너무 랩법을 잘해주셔서 제가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패널과 토론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